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6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를 않아요.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에게는 딸이 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들 중 큰딸이 최근에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소개를 해줬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주말에 한껏 꾸미고 나가기도 하고 카톡 푸사도 자주 바뀌길래 살짝 눈치를 채고 있기는 했었는데 딸아이가 직접 소개를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딸 남자친구는 직장도 탄탄하고 인물도 훤칠하니 괜찮았어요. 사실 만나기 전에 미리 딸아이가 데이트한 사진도 보여주고 남자친구 이야기도 해줬는데 이미 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직업이니 인물이니 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됨됨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출근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연락을 받고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찰부터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미 남자친구가 사고 현장까지 와서 사고 수습을 해주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말이죠. 물론 한창 좋을 때니 남자가 잘 보이려면 뭘 못하겠나요. 하지만 제 나이 정도 되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그게 다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되더군요. 병원에서 검사까지 다 잘 마치는 것까지 옆에 있어주고 죽이랑 간식거리를 잔뜩 사서 집까지 바래다 줬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을 딸아이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딸아이 차가 수리가 다 될 때까지요. 제가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딸아이를 통해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에게 제 번호를 받아 직접 연락을 했더군요. 하루 날을 잡아 저와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요.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큰딸 남자친구가 파주의 유명한 스파게티 집을 예약까지 해뒀더군요. 거기다가 말도 잘하고 싹싹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수아가 어머니 자랑을 엄청 해서 꼭 뵙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신데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세련되셨어요. 아이고 자네가 우리 수아 좋아하기는 하나 보다. 나이 든 아줌마 비행기도 태워주고 나중에 어머님 뵈면 그 말은 내가 꼭 비밀로 할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큰딸 남자친구가 저나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 딸아이를 많이 좋아하니 저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걸 테니까요. 사실 큰딸아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지만 두 딸 중 큰딸이 저는 유독 더 마음이 쓰여요. 작은 딸보다 큰딸을 더 아낀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딸은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쫑알쫑알 다 이야기하는 아이였어요. 겁도 많아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껌딱지처럼 제 곁에 꼭 붙어 다녔습니다. 성격도 밝고 활달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반면 큰딸은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큰애가 본 것도 아닌데 꼭 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큰딸은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워낙 속 이야기를 터놓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통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항상 좋다고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큰딸이다 보니 저는 그냥 의젓한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큰딸이 중학교 때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 일절 말을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께 연락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반의 여자애가 은근슬쩍 제 딸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방법이 아주 교묘한 게 남들이 보기엔 마치 둘이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진아였는데요. 진아는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제 딸아이와 매일 어울려 다녀서 저도 둘이 친한 줄 알았어요. 집에도 가끔 오고 집에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아가 제 딸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들었다며 이간질을 해서 아이들이 딸아이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착한 척 제 딸아이를 도와주고 챙기는 척 한 거죠. 사실 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게 제 딸을 괴롭혔다는 애가 제가 아는 애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애였는데
길에서 보면 인사도 잘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가 되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에게 학교에 같이 가자고요. 수아가 워낙 착해서 애들이 다 수아 좋아해요. 애가 워낙 밝고 말도 잘하길래 예뻐서 저는 집에 들어와서 밥도 좀 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했어요. 그런데 걔가 저희 딸아이와 둘이 있을 때는 180도 달라졌답니다. 같이 학교에 가자고 데리고 와놓고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바로 제 딸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갔답니다. 딸아이도 처음엔 다 같이 가자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는데 그 아이가 제 딸아이의 팔짱을 끼고 뒤로 빠지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너랑은 더러워서 같이 안 갈 거니까 집에 가서 빼고 와. 얘들아, 수아는 집에 뭘 두고 왔대. 우리끼리 가자. 항상 교묘하고 민망하게 해서 딸아이를 따돌렸답니다. 그런 일을 1년 가까이 당하고도 딸아이는 제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1학년 다 돼갈 때쯤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된 겁니다.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색을 칠하기 전에 도자기를 말린다고 아이들 작품을 다 교실 뒤에 모아뒀대요. 그런데 그날 학교 시간 뒤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뒤 공터에 지나가시는데 그 아이가 제 딸아이 작품을 발로 부수고 있는 걸 보신 거죠.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그 아이 혼자 신이 나서 발로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놀라서 애를 잡아다 물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애가 거짓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일부러 부순 거 아니에요. 수아가 도자기 만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숴준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단번에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지만 수아에게 확인은 해야겠다 싶어 다음날 수아를 불렀대요. 그러고는 교실 뒤에서 도자기 작품을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영문을 모르던 딸아이는 도자기를 찾으러 교실 뒤로 갔는데 어디에도 본인의 작품이 없었던 거죠. 딸아이의 표정을 확인한 담임선생님은 딸아이만 교무실에 데려가서 지금까지 그 아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셨대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딸아이가 1년 동안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날 집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제 딸아이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더 속상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딸아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딸의 행동이 비슷하니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심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저도 진아라는 애처럼 주동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애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키도 훨씬 작고 어리숙하게 생긴 애였는데 왜 그런 애한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영숙이와 친하게 지냈어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자리도 가깝고 좋아하는 가수도 똑같아서 매일 쉬는 시간마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숙이네 집이 저희 집과 가까웠어요. 학교 앞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였는데 우연히 저녁 때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보지 않았어야 좋을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영숙의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몸을 비틀거리며 길거리에서 영숙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이년이 당장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장 안 뛰어가? 돈도 없는데 뭔 돈으로 소주를 사와요. 돈이나 주고 심부름도 시켜야지. 이년이 어디 아버지한테 말대꾸야. 가서 외상으로 사와 빨리. 안 사오면 머리털 다 잘라버린다. 신고 있던 슬리퍼를 영숙이에게 던지자 영숙이는 불이 나게 도망가려다 저를 마주쳤어요. 저는 영숙이가 민망할 것 같아 그 길로 바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민이 많았어요. 당연히 제가 본 장면을 누구에게도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영숙이가 걱정됐습니다. 영숙이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매우 달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하기는 해도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도 슬리퍼를 던진 적도 없었어요.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어도 술이나 담배 심부름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심부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식은 귀하니 다른 아버지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영숙의 아버지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아버지도 매일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영숙이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내일 영숙이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자연스러울까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숙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항상 아침이면 제자리에 와서 노래를 부르던 영숙이가 제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저는 어제 일이 신경 쓰여 그럴 수도 있지 싶어 다른 쉬는 시간에 제가 먼저 영숙이에게 다가갔는데 영숙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매일 밤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간다고요. 어디서부터 소문이 났는지 담임 선생님까지 저를 교무실로 불러 물었습니다. 애들 말로는 네가 교복 입고 밤마다 여기저기 담배 사러 다닌다는데 혹시 아버지 심부름이라도 다닌 거야? 지금이야 아이들이 담배나 술을 살 수 없지만 옛날에는 워낙 부모님이 심부름들을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이 담배나 술 심부름은 안 시켜서 담배는 만져본 적도 없다고요. 암튼 너 조심해. 괜히 담배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저는 도대체 제가 왜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혼이 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밤에 돌아다니기라도 했다면 덜 억울할 거예요. 워낙 겁이 많아서 7시면 집에 들어가는데 저를 도대체 누가 봤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저에게 말도 걸지 않던 영숙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화장실에 좀 같이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팔짱을 확 끼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좀 마음이 풀렸나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종례 시간에 담임이 개인 물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주머니에 담배를 불쑥 집어넣어 둔 거예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저는 순진하게 종례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올려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 있는 물건도 다 책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순자, 너 이거 뭐야? 이거 담배 아니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아닐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아니라니까. 소문이 괜히 날 리가 없지. 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순간 담임 선생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대로 담임 선생님 손에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넣어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바보도 아닌데 주머니에서 버젓이 꺼내겠어요? 원래 익숙하게 들어있던 거라 모르고 꺼냈을 수도 있지. 난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이게 저번에도 그냥 넘어가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학교까지 담배를 가지고 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교가 끝날 때까지 저는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담배를 입에 물고요.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 선생님마다 제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받고 가셨습니다. 에휴, 어린 게 벌써부터 나쁜 걸 배우면 어떡하니? 너 그러다 뼈 삭는다. 그날부로 저는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로 낙인이 찍혔어요.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걸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한 분들이라 제가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듣기라도 하면 아마 뒤로 쓰러지실 거예요. 제가 제 담배가 아니라고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하면 아마 영숙이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누명을 쓰더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죠. 뒷일이 어떻게 되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교무실에서 혼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영숙이네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를 불러냈어요. 영숙이는 뻔뻔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왜 불렀냐고 짝다리를 짚고 말하더군요. 왜 불렀는지 몰라서 그래? 너지. 네가 내 주머니에 담배 넣어둔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담배 가지고 있다가 들켜놓고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영숙이녀는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담배가 제 거라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영숙이녀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싶었어요. 지금 같으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달려들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참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숙이, 너 진작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원래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친구? 착각하지 마. 난 너랑 친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교무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혼나고 영숙이네 오는 길에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는 했지만 저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영숙이와 다시 좋게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영숙이는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네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누가 들을세라 혼자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오해받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머리를 맞은 것보다 영숙이의 말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저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함께 학교에 가고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던 그때의 추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고교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영숙이 그년이 저를 3년 내내 괴롭혔어요. 제가 학년이 바뀌어도 친구를 사귈 때마다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떠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해 배운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말에 잘 휩쓸리고 제가 아무리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숙이 그년 때문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집으로 이상한 장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자꾸만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어요. 3, 4일에 한 번꼴로 그런 전화가 오다 보니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는데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나면 꼭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가셨어요. 저도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말없이 끊는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데 아버지가 받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엔 아버지가 잠깐 회사 사람들이 동네에 찾아와서 나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예 하루 작정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나갈 때 따라 나가 뒤를 밟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일을 목격하고 맙니다. 제 친구인 영숙이가 아빠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을요. 거기다가 둘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대요. 아저씨, 오늘은 저 큰 길에 있는 호빵 사주시면 안 돼요? 호빵도 호빵인데 우선 들릴 것부터 빨리 들려야지.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곧장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갔나? 당신! 이 늦은 시간에 이 어린애랑 뭐 하는 거야? 얘 우리 순자 친구인 거 몰라? 뭐?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난 그냥 영숙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도와주려고. 당신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영숙이 네가 말해봐라. 설마 매일 우리 집에 전화해서 말 안 하고 끄는 거 너니? 흥분한 어머니는 영숙이를 몰아붙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영숙이의 태도였습니다. 영숙이는 실실 웃으면서 우리 집에 전화를 건 게 본인이 맞는다고 했어요. 영숙이의 태도에 화가 난 어머니는 지금 설마 웃는 거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만해. 영숙아, 놀랐지?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아저씨랑 내일 경찰서에 가자.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답니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건 어머니였는데 아버지는 영숙이부터 챙겼으니까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누군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대요. 교복을 입은 채로요.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당연히 저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영숙이었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면서 아버지 팔에 매달렸대요. 아저씨, 저 순자 친구 영숙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매일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숴요. 뭐라고? 너 다친 데는 없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당장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번 경찰서에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아버지 편이에요. 제가 사정을 이야기해도 금방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저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니길래 혼내주려고 그런 거라고 했거든요. 경찰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안 되겠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선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아저씨네 집은 싫어요. 아저씨 집에는 순자 있잖아요. 순자가 저 이렇게 사는 거 애들한테 말하면 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당한다고요. 우리 순자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순자한테 잘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가자. 아버지께서는 영숙이를 데리고 집에 오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영숙이는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에요. 아저씨는 순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번에 순자가 자기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그 일로 저는 교무실까지 끌려갔다고요. 뭐야? 우리 순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니? 너 지금 그 말 진짜야? 아버지는 담배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영숙이를 다그쳤답니다. 하지만 여우 같은 영숙이 년은 당황한 척하며 실수로 말한 것처럼 굴었대요. 제가 말했다고 절대 순자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순자가 저 밉다고 또 같이 안 다니려고 할 거라고요. 그냥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만 같이 있다가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1시간 정도면 돼요. 영숙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척 아버지에게 접근해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영숙이가 안쓰러워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주기로 하셨대요. 지금 당장 영숙이네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한 영숙이 아버지를 끌고 나와 경찰서에 데려다 줄 수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영숙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셨대요. 그런 와중에 영숙이 년이 제 이간질을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하고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무섭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날도 영숙이가 무섭다고 전화가 와서 아버지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파출소로 영숙이를 데려가던 길이었답니다. 경찰이 영숙이 말은 믿어주지 않으니 아버지가 동네 사람으로서 증언을 해주려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영숙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영숙이네 집에 가서 영숙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영숙이가 절대 자기 집에는 안 가겠다고 했대요. 우리 집에도 따라가지 않으려는 영숙이를 어머니는 끌고 오셨어요. 그러고는 방에 있던 저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영숙이를 앉혀놓고 그간 영숙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영숙이 년은 어쩔 줄 몰라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영숙이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숙이, 너 똑바로 말해. 순자 아빠한테 한 말 다 사실이야? 우리 순자가 네 주머니에 담배 넣고 널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머니의 고함에도 영숙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라고 다독이는데도 영숙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열이 받더군요. 자기가 나한테 그 더러운 짓을 해놓고 어디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영숙이의 뻔뻔한 면상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영숙이에게 다가가 영숙이의 뺨을 세게 쳤어요. 야, 오영숙, 너 똑바로 말해. 네가 내 주머니에 담배 넣어서 내가 하루 종일 교무실 앞에서 벌 섰잖아. 지금 바로 담임한테 연락해서 확인할까? 누가 담배로 걸려서 혼났는지? 너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자기 뺨까지 내려칠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영숙이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년이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래, 내가 니네 아빠한테 뻥 좀 쳤다. 어쩔래? 그제야 멍청한 년이 자기가 일부러 아버지를 불러냈다고 실토하더군요. 그때부터 본물터지도 쏟아내는 영숙이 년의 말은 너무 기가 막혀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자꾸 불러내면 어머니가 불륜을 의심해서 두 분이서 싸우고 자기 집처럼 우리 부모님도 이혼할 줄 알았답니다.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이혼하게 됐다고요. 아이씨,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생각보다 참을성이 꽤 있더라. 우리 엄마는 장면 보자마자 여자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는데. 순간 영숙이의 표정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너 완전 미친년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영숙이 년의 악심 먹은 눈빛을 보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대요. 영숙아, 너 정말 아저씨한테 다 거짓말한 거야?
아버지가 술 먹고 너한테 술병 던지고 나가 죽으라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냐고. 영숙이의 말에 감쪽같이 속은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절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그냥 순자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이 재수없어서 좀 골려주러 간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심심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심심해서 했답니다. 그날 일로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요. 특히나 아버지는 어린 학생의 딸 같아 안쓰러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일부러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히셨죠. 우리 가족은 그날 사건으로 이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영숙이에게 당한 일을 그제야 다 이야기했거든요. 부모님은 왜 그런 큰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사하고 저를 전학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시엔 그런 일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친년 옆에 있다가 괜히 더한 일도 당할 수 있다고요. 그 동네를 벗어나고 나서는 한시름 놓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제가 왜 그런 멍청하고 개념 없는 애한테 휘둘리며 마음에 상처를 만들며 살았는지요. 부모님도 그날 이후 저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제가 영숙이 때문에 상처받아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할까 봐서요. 그래도 전학 간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워낙 즐겁게 지내서 그때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잊고 있던 지난 날들이 절로 떠오르더군요. 저를 닮은 딸아이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야 이제 나이도 들고 시간이 지나서 잊은 채 살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딸아이에게는 큰 사건이니 잘 위로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큰딸을 데리고 저녁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부족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저희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때 일 이후 말수가 더 줄었어요. 물으면 항상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먼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하고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애가 학교 다닐 땐 그런 모습도 괜히 마음에 쓰이곤 했었는데 크면서 보니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딸아이에게 신경 쓰면 되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게 딸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영 연애도 하지 않고 남자도 만나지 않는 것 같아 걱정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직장인도 되고 남자친구까지 소개해주니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큰딸의 남자친구가 사윗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는데 신이 나서 왔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딸아이 남자친구가 근사한 식당을 예약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가게 안에는 큰딸과 남자친구뿐이 없었대요. 잠시 후 직원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큰 모니터에 결혼해달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딸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4년 넘게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연속 3번 떨어져서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인데 후회 안 하게 도전하자 싶은 마음에 7급 공무원 시합을 봤는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딸아이는 운이 좋아 붙은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거든요. 3, 4년은 정말 일에만 매진했어요. 덕분에 구청으로 발령받아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 받았다며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딸이 고생하며 이뤄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생생하더군요. 항상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응원만 해주기만 했지 부모로서 해준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도 큰딸이 자기 힘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곧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남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큰딸을 벌써 시집 보낸다는 게 마음 아픈지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봐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녹록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바로 큰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좀 받았는데 평소 제 담당이었던 분이 휴무라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해줬는데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머리를 감고 둘째 딸에게 드라이를 맡겼어요. 거기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식구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 차 앞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하마터면 상견례 시간에 늦을 뻔했습니다. 사돈딸 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약속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도착해버려서 저와 남편은 예약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10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저희가 늦었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아 아버지 되는 박민식입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잘 오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도 안사돈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 믿기지 않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영숙이었습니다. 제 꽃다운 고교 시절을 망친 바로 그 영숙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양손으로 눈을 마구 비볐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영숙이가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숙이도 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본 것 같더군요. 무슨 몇십 년 만에 절친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자기 남편 어깨를 툭툭 치면서 웬일이니를 마구 외치면서요. 어머, 너 순자 아니니? 나 기억하지? 대림여고 영숙이.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너 전화 까고 처음 보는 거니까 30년 만인가?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바짝 서며 소름이 돋았어요. 영숙이 너는 도대체 뭐가 반갑다고 저렇게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제게 아는 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저는 도저히 영숙이 년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영숙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솔직한 심정은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고 싶었지만 정색한 제 표정만 보고도 놀란 큰딸의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에 놀란 건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 어린 눈으로 제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훤칠하고 자상한 아이가 영숙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기 아들이 제게 다가와 저를 부축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영숙이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제 팔을 잡으면서 친한 척을 했어요. 우리 순자가 나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놀랬나 보다. 나 너 그렇게 전화 까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만나니? 저는 순간 영숙이의 팔이 제 팔에 닿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서 몸을 획 빼버렸어요. 옛날 제 주머니 속에 불쑥 담배를 집어넣은 일이 떠올라서요. 손 치워. 우리가 언제 친했다고 이래? 영숙이 년의 가소로운 미소에 저도 모르게 주변 상황을 잊고 소리가 격앙됐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동그래진 눈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왜 이래? 어디 정말 안 좋은 거야? 어머, 우리 순자 남편분이 너무 자상하신다. 아니다, 순자 남편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돈이신가? 예비 사돈.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사소한 일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순자가 전화 까버려서 제가 제대로 사과도 못했거든요. 순자야,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지? 애써 남편과 자식 얼굴을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 재수없는 입에서 우리 부모님 안부를 묻는 소리를 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 사돈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네 사돈이야? 그리고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안부를 물어? 그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는 영숙이의 모습에 저는 딸의 결혼이고 뭐고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리 딸아이 남자친구가 멀쩡해도 영숙이 년의 아들을 사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가 되면 저 재수없는 면상을 평생 마주쳐야 하는 거니까요.
그때였어요. 영숙이녀는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겠는지 다시 제 팔을 붙잡더니 되지도 않는 알랑방귀를 끼더군요. 우리 순자가 원래 옛날부터 뒤끝이 좀 길기는 했어. 순자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지난 과거는 잊고 잘 지내보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순간 정말 제대로 눈이 돌더군요. 자기가 한 짓을 반성은커녕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는 영숙이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뺨을 올려붙였어요. 짝 소리가 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릴 때 내가 한 번 맞아줬다고 네가 뭘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로 받아줬으면 적당히 해야지. 자식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여기서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려줄까? 얼씨구,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 학교 다닐 때도 더럽게 소심하더니만 나이 들고도 철도 하나도 안 든 것 봐. 어릴 때 일 가지고 쪼잔하게 정말 왜 이래? 엄마, 그만해. 도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죄송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고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역시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숙이녀는 제가 뺨을 올려붙이자 곧바로 화르륵 열을 내며 제게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저나 영숙이를 진정시키는 영숙의 아들이 대견했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됐어. 나도 더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지. 내 사전에 절대 우리가 사돈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당황한 남편과 둘째 딸도 제 뒤를 따라왔고요. 잠시 뒤 주차장까지 따라온 딸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아무리 아까워도 할 수 없죠. 영숙이년 아들이면 저에게 원수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가족들을 앉혀놓고 저와 영숙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이다 보니 제가 감정이 격앙돼 너무 제 입장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영숙이년과 절대 사돈이 될 수는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큰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당신도 그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그런 몰상식한 사람과 웃으면서 사돈으로 지낼 수는 없지. 남편은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큰딸이 마음에 걸렸어요.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네 남자친구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도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딸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제 말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엄마가 좀 포기하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순전히 제 일인데 저의 캐캐묵은 지난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때려놓는다는 건 제 이기심이니까요. 아니에요, 엄마. 나도 중학교 때 이진아 걔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누구보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도 만약 내 자식이 이진아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절대 허락 못해. 제 자식이지만 참 마음이 깊고 넓어요. 저보다도 더 어른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말을 뱉었을 때 순간 가슴이 찔이 나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영숙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참 동안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은 하지 않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놀란 게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에게 지난 이야기 대략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학창시절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너무 이해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 대신에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수아와의 결혼 한 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일어나라고 했어요. 제가 사과를 받고 싶은 건 절대 영숙이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영숙의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에게 제가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운명에 가슴이 아팠지만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그 정도로 싫었으니까요. 이러지 말게. 나도 자네에게 이러는 거 너무 마음 아파. 하지만 내 마음이 영숙이를 좋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 그건 자네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영숙이 아들을 사위로 드린다고 해도 제가 영숙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평생 그 분노가 튀어나올 게 뻔해요. 부부로 사는 아이들에게 그런 못할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영숙이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날 저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저와 영숙이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멀쩡하게 잘 만나던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숙이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제 딸아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항상 집에 오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아이가 매일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결혼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봤으니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영숙이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지 할 짓 못할 짓 구분도 못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단 말입니까? 영숙이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남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개념 싸가지였죠. 저는 애써 지난 일은 잊고 딸과 전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영 잘 먹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더니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의사 말이 영양실조라고 하더군요. 환자분이 최근에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안 좋은 일을 겪으셨나요? 현재 검사 결과로는 위에 거의 음식물이 없어요. 탈수도 심한 거 보니까 물도 안 마신 것 같고요. 저는 의사의 말에 너무 충격받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일 딸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이 집에 들어와 밥 먹고 왔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에도 밥상을 차려줘도 영 손을 안 대길래 좀 먹으라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이의 심정은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감정이 그랬으니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바로 영숙이에게 온 전화였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왜 전화했느냐고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러자 차분한 목소리로 영숙이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영숙이의 차분한 목소리마저 화가 났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멀쩡한 영숙이년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 지금 내 딸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니년 때문에 내 딸이 식음을 전폐해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저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영숙이년도 저처럼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그게 왜 자기 탓이냐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쓰러졌다고?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갑자기 본인이 오겠다며 어느 병원이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네가 여길 왜 오냐고 소리쳤지만 영숙이는 여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어느 병원인지 물었어요. 안 그래도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려고 했다고요. 잠시 뒤 영숙이는 정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영숙이를 보고도 저는 아는 체 하지 않았는데 영숙이는 한참을 우리 딸 얼굴을 바라보더니 주사가 다 들어갈 때까지만 본인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영숙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둘이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반대편 문에 비친 모습이 어느새 둘 다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숙자야, 미안해. 저번엔 너한테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헛소리 했지만
나 사실 최근에 너 찾으려고 했어. 죽기 전에 꼭 너한테 사죄하려고. 순간 떨리는 영숙이의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이라니. 너 무지 건강해 보이거든? 저는 괜히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기 위해 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그때였어요. 영숙이가 믿기지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 사실 3개월 남았대. 나 작년에 췌장암 말기 진단받아서 수술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아들이 우겨서 수술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텼는데 최근에 전이가 됐다네. 의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더 살기는 쉽지 않을 거래. 순간 놀란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쳤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한테 잘못한 거 벌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 더 서두른 거야. 나한테 자기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순자야.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눈 감아주기 힘들겠지만 어차피 나 몇 달 후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사위로 받아줘. 우리 아들이 수아를 너무 사랑해. 내가 평생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좋아하는 여자 포기하고 살라고 어떻게 해. 나 그러면 정말 눈 못 감아. 영숙이의 애원을 듣는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못된 년. 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네가 왜 죽어.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죽냐고. 저는 영숙이의 몸을 흔들며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네가 부러워서 그랬어. 난 매일매일 불행한데 넌 행복해 보여서 셈이 나서 그런 거야. 제발 용서해줘, 순자야. 영숙이의 눈물 어린 사과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영숙이가 죽는다는데 제 평생의 원수가 죽어버린다는데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에게 사죄하는 영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조금만 미워할 걸, 조금만 원망할 걸. 이게 다 제가 영숙이를 미워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했어요.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들처럼 보살필 거야. 미안해, 영숙아. 내가 미워해서, 원망해서 미안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말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 저와 가족들은 영숙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아이들을 결혼시켰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봐서인지 영숙이는 의사가 말한 3개월을 훌쩍 넘기고 반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저희 곁을 떠날 때도 제 손을 꼭 붙잡고 떠났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영숙이가 안쓰러웠지만 저는 그날로 영숙이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은 하늘에 있는 영숙이에게 바치는 거예요. 속이 좁은 친구라 미안했다, 영숙아. 우리 다음에는 진짜 친구하자.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부족한 부분마저 드러내며 용기 내 사연을 보낼 만큼 여러분께서 저의 앞날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느낄 수 있는 수많은 행복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단연 출산의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의 모습을 반반씩 닮아 신기하기만 한 작은 생명체가 꼬물거리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할 것 같았지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 세상엔 상식이라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오로지 제 말만 듣던 유별난 사랑꾼 남친도 결혼을 하고 나니 별 수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니 할 수 없다. 매일 밤마다 도저히 억울해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곁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참고 살고 싶지만 도저히 이 집에서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만 둘인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아이가 귀한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으니 어릴 때부터 터울이 좀 있었던 오빠들과는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며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인자한 성품에 경제력까지 가지신 부모님과 제 말이라면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구는 오빠들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한 번씩 그런 저를 시기하여 대놓고 괴롭히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자꾸만 일진 아이들의 표적이 되곤 했었는데 처음엔 준비물을 멋대로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으면 일부러 제 앞으로 와서 새치기 하는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요. 그런데 3학년에 올라갔을 때쯤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럽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오시며 사다 주신 가방을 메고 다녔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하교를 하던 저를 일진 애들이 데리고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 다짜고짜 가방을 빼앗아 뒤집어 안에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놓았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돈도 없네?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길래 당연히 돈도 많겠지 싶어 뒤졌는데 별거 없다며 이 가방 짜가 아니냐면서 저들끼리 낄낄거리며 욕도 하더니 손을 들어 보이며 손찌검을 할 것처럼 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이 무서웠습니다. 학교 안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으니 어딘가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번 당해주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만만하게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보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목이 메며 울먹이게 되더군요. 일진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가지고 또 시시덕거리며 놀려댔어요. 그 순간 제 교복 치마 안에 있던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며 몰래 교복 치마 안에 넣어 다니게 하셨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냈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다 함께 근처 파출소로 가게 됐습니다. 피해자 1명에 가해자가 5명이나 되는 사건이다 보니 일은 삽시간에 커졌고 학교 담임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모두 다 파출소로 오게 됐어요. 저는 그날 언제나 인자하고 차분하기만 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어떤 놈들이 우리 딸 괴롭혔어? 너야? 너야? 아버님, 좀 진정하시고 저희 얘기 좀...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우리 딸 건드린 이 녀석들 다 고소해. 절대 봐주지 마. 아버지의 말에 선생님들과 경찰관들까지 모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두 분 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대로 미비한 처벌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언론에까지 보도하겠다며 학생부장 선생님께 내일 당장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러 학교에까지 찾아가겠다 하셨죠. 바로 몇 시간까지 제 가방이 짜가 아니냐며 시시덕거리며 비웃었던 아이들은 하나둘 어깨를 웅크리며 울먹이고 있었고 몇몇은 제 부모들에게 붙들려 갖은 험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제가 무슨 재벌가의 막내딸인 것처럼 소문이 났고 일진이든 동네 날라리든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에까지 소문이 나서 졸업할 때까지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것 없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적당히 제가 원하던 대학에 붙었고 역시나 그렇게 제 인생은 순탄하게 흐르는 잔잔한 바다처럼 탄탄대로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학에 딱 들어오니 지금까지의 학창시절과는 또 다르더군요. 저는 태어나 남녀차별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분명 똑같이 공부를 하고 성적도 다 비슷하게 들어온 것인데도 1학년 때는 무슨 미인대회에 제가 출전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 선배들의 외모 지적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외모 평가를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키가 5cm만 더 커도 좋았겠다거나 볼 때마다 살이 쪘네 빠졌네
별의별 간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등교를 했는데 한 남자 선배가 이젠 아예 쌩얼이냐며 민망하게 하더라고요. 자리에 있던 남자 선배들이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신이 난 얼굴로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버렸죠. 도대체 제가 화장 한 번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선배, 제가 화장을 안 한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재밌다기보다는 여자들은 좋잖아. 아무리 못생겨도 화장만 하면 그래도 훨씬 나은데 그것도 귀찮다고 안 한다는 건 좀 게으른 거지. 못생겼다고요? 선배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뭐? 내가 뭘 함부로 했다고 그래? 선배야말로 오늘 아침에 거울은 봤어요? 여기 왼쪽에 눈곱 꼈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등등 그런 소리만 들으며 커온 저로서는 사실 대학에 와서 만난 남자들의 반응이 제게는 항상 불편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선배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를 농담도 받아줄 줄 모르는 앞뒤가 깍깍 막힌 개싸가지 1학년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앞으로 제 앞에서는 농담 한번 못하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남자 선배들 사이에서 개념 없고 드세기로 유명한 후배로 낙인이 찍혔어요. 다들 뒤에선 수군거리면서도 제 앞에서는 다들 말조심하는 척 굴었죠. 기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공부에나 열중하자 싶어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인턴십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지 같기만 했던 남자 선배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군요. 인턴십 정보를 주워 듣거나 스터디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 남자 선배들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넘어가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알아서 제 얼굴이나 몸매를 저 스스로가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또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선배, 맛있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몰라요? 놀라셨죠? 맞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제 대사 맞아요. 이제는 저런 말을 들어도 예전만큼의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죠.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다고. 저는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입에 떡볶이를 잔뜩 물고 손에 튀김까지 든 상태로 돌아섰는데 그곳에는 새로 복학한 남자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선배는 휴학을 해서 자주 보지 못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때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진 모습이더군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잘생겼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입에 물고 있던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선배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선배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의 제 대학 생활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니 아시겠지만 저는 그 흔한 소개팅 한 번, 미팅 한 번 나가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친구들도 답답해할 정도로 그냥 혼자 멀리서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배가 하고 있다던 봉사 모임에 가입하고도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선배와 함께 봉사활동 모임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봉사 장소는 버스까지 대절하고 가야 할 만큼 장소가 멀었는데 저는 친구들의 짐까지 모두 다 실어주면서까지 버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선배가 인원 체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하고는 후다닥 빠르게 달려들어 선배의 옆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역시나 선배는 제가 생각한 대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처럼 시답지 않은 농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고 매사에 진중하고 저를 배려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첫사랑이구나 생각할 만큼 가슴이 뛰었죠.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에 청소도 돕고 지원받아온 물건들을 나르는 것이었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고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까지 내려 바닥도 미끈거렸죠. 저는 우비를 쓴 채 차로 뛰어가 마지막으로 남은 박스를 들고 나왔는데
사이즈가 큰 우비가 자꾸 흘러내려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병원 바로 입구까지 다 와놓고는 쾅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으니 무릎이 다 까졌는지 무릎이 욱신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죠. 괜찮아? 아, 비는 사랑을 타고 내린다고 했나요? 딱 바로 그 노랫말과 찰떡인 순간이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 바닥에 넘어졌을 땐 서름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니만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무릎에 느껴지던 통증들이 모두 다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저는 괜찮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선배가 불쑥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는 앉는 것이었습니다. 엎혀. 어머.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비가 아닌 폭죽이 연신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일어나 성큼성큼 걸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몸을 베베 꼬며 선배의 넓은 어깨를 잡고 일어나 비에 흠뻑 젖은 등에 엎였습니다. 제 몸도 비에 젖어 물에 넣은 손뭉치처럼 무거울 게 뻔한데도 선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버스로 저를 업고 올라가 의자에 앉혀주고는 제 무릎부터 살폈습니다. 비에 젖어 더 잘생겨 보이는 선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서인지 양쪽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저는 전혀 통증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대고 연신 감사하다며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지금껏 고생스러웠던 대학 생활은 다 잊고 선배와의 행복한 미래만 꿈꾸면서요. 봉사활동을 마치고도 선배가 붙여준 밴드를 양쪽 무릎에 훈장처럼 달고는 선배의 옆자리에 앉아 학교까지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비를 많이 맞았으니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면서 선배는 자신의 카디건까지 덮어주더군요. 이 남자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더더욱 선배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가 없었던 저는 고백도 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언제나 껌딱지처럼 선배의 곁을 맴돌기만 했어요. 저는 수많은 멜로 영화와 연애 소설들을 뒤져 선배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고백의 말들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대신할 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선배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수업도 친구들과의 수다도 어느 것 하나 귀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런데 그때 제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강의실 앞에 선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미 한 송이와 함께요. 저는 웬 꽃이냐고 물었고 선배는 데이트 신청에 그냥 오는 것은 매너가 아닌 것 같아 꽃을 사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말이 꿈인가 싶어 제 볼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선배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요. 그대로 친구들의 환호소리와 다른 남자 선배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함께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자꾸만 웃음이 나와 선배 얼굴을 올려다보며 배실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엽다며 선배도 웃었죠. 그리고 선배가 미리 알아두었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토마토 스파게티와 리조또를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선배도 복학하고 저를 처음 보았을 때 떡볶이를 입 한가득 물고 있던 제가 인상 깊어 그때부터 자꾸만 제가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러 제가 갔을 때도 선배는 내심 좋았고 옆자리에 함께 앉았을 때도 좋았는데 용기가 없어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다네요. 그러다 졸업이 다가오니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은 놓칠 수 없겠다 싶었다면서 이제야 용기를 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랍니다. 저는 역시나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그냥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거지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제 대학 생활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배와 저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에 저는 감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생과 대학 졸업반의 연애가 시작됐고 저희는 나름대로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핑크빛 로맨스를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선배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다정했고 차분했으며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죠. 마치 저희 부모님처럼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지속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누구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던 저의 모습으로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성장해 어느새 둘 다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에 자리가 생겨 학원 강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취직도 하고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 저는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배라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연애하는 것까진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실 선배네 집 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시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빠들은 다 알아서 결혼했잖아. 왜 나한테만 안 된대? 네가 오빠들하고 같아? 뭐가 다른데? 오빠들도 다 30 되기 전에 결혼했잖아.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선배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만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것도 선배의 아버님께서 그 전에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거기다 선배도 항상 자신의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 저를 고생시킬까봐 결혼은 아직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급한데 자꾸만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며 시부모가 될 사람들을 잘 봐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좋아 함께하기 위해 하는 결혼이었는데, 여자는 마치 새로운 직장이라도 구하는 것처럼 시집을 잘 가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말이 좋게 들리진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이야 선배의 부모님이시니 당연히 만나보지 않아도 저는 좋으신 분들일 게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제가 선배에게 아주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것이었죠. 그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선배와의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썩 내켜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선배를 좋아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셨으니 언젠가는 제가 선배를 데리고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며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예상대로 저는 30을 넘기기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며 다짜고짜 선배를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으니 인사라도 드리겠다는 명분으로요. 선배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오히려 싫지 않은 눈치였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막상 선배를 만나고 나니 겉보기에 성실하고 앞날이 창창해 보인다며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혼 진행에 대해서는 선배네 집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은 이후에 차차 얘기하자고 하셨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제 첫사랑, 선배와의 결혼에 한 발 가까워졌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는 선배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선배의 고향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까지 고속버스라는 것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몇 시간을 달려 버스터미널에 내려온 것도 모자라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집 앞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계속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무슨 버스가 이렇게 안 오냐며 징징거렸는데 선배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소리까지 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버스는 배차 간격이 45분이라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는 정말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이 동네는 그렇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도 선배를 따라 차들이 달리는 도로 옆 갓길을 한 줄로 서서 그렇게 한참을 걸려 드디어 선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 집이 있더군요.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 아무튼 공사장 한켠에 일꾼들이 숙소로 쓸 것만 같이 생긴 집이 선배가 대학에 올 때까지 살았다던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티를 낼 순 없었지만 서울보다도 훨씬 더 집값이 싼 지방에서 이런 집에 살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면 선배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예상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제 앞에서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선배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는 젊으셨는데 겉으로 보기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 그렇겠다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서울에서 제가 사간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 어머니와 주방에 서서 나란히 씻으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했는지 몰라. 6년 내내 반장을 아주 도맡아 했다니까. 와, 진짜요? 그렇다니까. 이 동네에 그 먼 서울까지 대학 간 애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 대학 때도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 선배는 원래부터 멋있었나 봐요. 제 반응에 어머니는 기다리셨다는 듯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 어디에 큰 전원주택에서 신혼살림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과일은 원래 잘 먹지도 않았다 하시며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 과일만 사다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산다고 너 우리 아들 무시하면 안 돼. 라고 하셨죠. 저는 어른들이 하시는 농담이라 생각하며 단순히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없는 사람들이 괜한 자존심에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선배와 결혼을 할 거냐며 너처럼 부모 그늘에서 평생 편하게만 살던 애가 그런 시부모 밑에서 어떻게 살 거냐며 나무라셨죠. 저도 사실 선배의 고향집에 다녀온 이후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1년에 몇 번이나 보겠나 싶었고 결혼은 저와 선배가 하는 것이었으니 선배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저와 선배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선배 부모님께서 선배 사시는 곳도 좀 보고 싶다 하셔서 상견례는 서울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식사를 하러 가시는 호텔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 결혼 준비의 시작인 상견례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들 결혼할 때 보니 그래도 날씨가 따뜻할 때 식을 올리는 게 하객들 모시기에도 좋더라고요. 내년 봄쯤 어떠세요? 아이고, 따님 나이도 있는데 해를 넘기는 것보다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애 낳기에도 좋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빠르면 저희도 좋죠. 그럼 아이들 신혼집은 생각해둔 것이 있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아들내미 월세집 다녀오는 길이에요. 집이 깨끗하고 세간살이도 다 있어서 몸만 딱 들어가면 되겠던데요. 그래도 둘 다 나이도 있고 아이도 낳을 거라면 방이라도 하나 더 있는 곳이 낫지 않을까요? 그거야 지들이 둘이 살면서 차차 늘려가면 될 일이죠. 저희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깊은 한숨을 몰아쉬시며 앞에 놓인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선배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신의 직장에서 이율이 낮게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제 직장 근처로 저와 함께 알아보면 된다고 서둘러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버럭하시며 결혼하면 금방 애도 생길 텐데 애엄마가 일을 그만둬야 할 수 있는데 혼자 벌어서 대출은 무슨 대출이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즘 나이 31에 봐야 우리 때랑은 달라서 한창 일할 나이지 애 키울 나이는 아니에요. 당연히 보통이 아니신 선배 어머니도 절대 지지 않으셨죠. 아이고, 그거야 요즘 애들이 워낙 능력이 없어서 결혼들을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손주부터 낳아주는 게 당연한 순서죠. 손주를 낳아주다뇨?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랍니까? 지들이 낳고 싶으면 낳고 아니면 마는 거지. 부모가 해준 것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는 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은데요. 순간 식사 자리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주보고 있던 저와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상황만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장가를 갈 때에도 각각 집을 해줬으니 딸아이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는 머리가 지끈거리시는지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고 선배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시작부터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겠냐며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가장 밝은 얼굴로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선배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저는 물론 선배와 너무도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하고 난 이후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냐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둘이 좋아 결혼을 하겠다는데 집이야 누가 됐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그게 고마운 줄 알면 선배도 제게 더 잘하고 시부모 될 사람들도 제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 속에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게 됐습니다. 물론 상견례는 완벽하다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은 선배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 제 직장과 선배의 직장 중간 지점에 적당한 아파트가 있다며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알아봐 주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으니 아이 하나 정도는 낳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이라 생각했죠. 저를 시집 보내며 저희 부모님은 돈도 돈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시느라 바쁘셨지만 선배의 부모님께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선배에게 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가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물었었는데 선배는 아무래도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오히려 선배는 그런 부모님이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준비로 온 신경을 쓰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더 안쓰럽고 죄송스러웠는데 말이죠. 이런 게 바로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말하던 동상이몽인가 싶더군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라 느끼게 생각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죠. 선배와 저의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나요? 주말에 서울에 다른 친척분의 결혼식이 있으시다며 예비 시부모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낮이었는데 부모님은 가게 문까지 닫으시며 금요일 오전에 일찍 올라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하실 겸 일찍 올라오신 것 같아 마음이 쓰여 서울 중심가에 호텔이라도 예약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돌아온 선배의 말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집이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하시네? 우리 집? 우리 신혼집. 거기 아직 비어있으니까 하루만 주무시고 가시면 된다고. 신혼집이 좀 오래된 아파트였고 진작 비어있던 집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주시겠다며 일찌감치 계약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도배를 마치고 가구들까지 들여놓은 신혼집에 저희가 살기도 전에 그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당장 호텔 예약할 테니까 거긴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자면 그 집이 닳기라도 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앞으로 아들 살 집이 궁금해서 그러시는 건데 좀 이해해 줄 순 없어? 당신들이 해준 게 없어 대놓고 보고 싶다 말도 못 하시는 건데 제가 먼저 얘기해 줄 순 없었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선배의 모습도 너무 낯설었고 자꾸만 자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게 선배는 그럼 알았다며 그냥 본인의 자취방에서 부모님을 재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한 못된 며느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집에 가구만 있지 아직 가전제품도 없어서 지내시기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것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지내시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세 기분이 풀려 좋아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제가 언제나 부모님에게 응성만 부리며 자라 선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봐야 하룻밤인데 제가 너무 인색했다 싶었죠. 그런데 신혼집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일요일에 냉장고와 몇 가지 가전제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제가 일요일 오후에 신혼집에 들리려고 했는데 선배는 굳이 본인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제가 골랐으니 디자인이나 위치 이것저것 확인할 게 있어 제가 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는데
그 전날 결혼식이 끝나고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친척들에게 저희 신혼집을 자랑하시고 싶어 몇 분을 모시고 와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인 지금까지도 아직 친척분들이 신혼집에 계시다고요.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많았지만 꾹 삼켰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선배의 잘못도 아니었고 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그럼 선배가 신혼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내려가시고 가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신혼집에 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지만 지금 이런 기분을 하고 예비 시부모님까지도 모자라 난생 처음 보는 친척분들 앞에서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라도 지방에서 장사를 하시는 시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봐야 몇 번이나 올라오실까,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봐야 몇 번이나 갈까 하는 마음과 무엇보다 제 남편, 제 첫사랑 선배가 제 곁에서 지금처럼만 있어준다면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결혼 생활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부였죠. 부모님을 보며 우는 신부들을 많이 봐왔지만 제 얼굴에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운하다 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제가 꿈꿔왔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자상하고 잘생긴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결혼과 동시에 집까지 장만하고 시댁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둥바둥할 것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면서요. 저는 둘 사이에 예쁜 아이만 하나 생기면 더할 것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제 모습을 절반씩 닮아 사랑스런 그 아이를 위해 저희 부모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것 없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남편과 와인 한잔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는 모습에 저도 놀라 무슨 일이냐 물었죠. 부모님께서 지금 서울이시래. 다급하게 나가려 겉옷을 챙겨 입는 남편에게 이 밤중에 서울엔 무슨 일로 오셨냐 물었더니 남편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며 우선 집으로 모셔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간 뒤 작은 방에 이불과 베개를 준비하며 뛰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 밤에 서울에 올라오셨을지 혼자 불안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이 집에 도착하신 시부모님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야반도주라도 한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하신 게 맞았어요. 처음부터 식당은 장사도 잘 되지 않았고 애초에 빚을 지고 차린 식당이었으니 가게를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였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본 게 아니야. 메뉴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해봤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럼 가게랑 집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돈 갚아라 난린데 거기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있는 대로 가게도 빼고 집도 다 뺐어. 시어머니는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망신살이 꼈냐며 이 모든 게 다 시아버지 탓이라며 울고 계셨지만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럼 정말 돈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오셨다는 말이었으니 앞으로 시부모님이 지내실 곳이 없다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울고 계신 어머니가 너무도 안타까웠는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아주더군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걱정 말아라.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인데 제가 설마 어머니를 갈 곳도 없이 두겠냐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머리가 아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졸지에 신혼 1년도 되지 않아 시부모를 모시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방까지 안내해드리고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머리가 아파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한다는 말이 그래도 부모님께 안방을 내어드려야지 어떻게 먼저 안방으로 들어오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집은 우리 집이니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더군요.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 대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는 순간 지끈거렸던 머리 위에 팔팔 끓는 주전자라도 있는 것처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아직도 저를 대학 때 후배 대하듯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셔? 갑자기 저렇게 다 정리하시고 올라오시면 어쩌자는 건데? 참아보려 했던 감정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여나 작은 방까지 들릴까 저는 숨죽여 말했지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져 있더군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 제게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같이 지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어떻게 당연하냐 따져 물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똑같이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엄연히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냅다 질러버리고 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는 대로 대출을 알아보든 어디서 돈을 빌려오든 해서 알아서 시부모님이 지내실 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했죠.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돌아눕더군요. 뒤돌아 누운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자 저는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제가 바란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시부모님과의 합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냐고요? 저도 정말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미쳐버릴 노릇이었습니다. 그 전날 눈물을 펑펑 쏟으시던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아유, 방이 좁아서 그런가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네. 잠자리가 불편하셨어요? 잠자리만 불편했겠니? 네가 우리 아들 쥐잡는 소리에 내가 서러워서 한숨도 못 잤지. 아, 그게... 아무리 그래도 너도 잘난 내 아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 시부모가 좀 왔다고 그렇게 남편을 잡니?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둘이 같이 꾸려나가는 거지. 어머, 얘 좀 봐. 꼬박꼬박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나 하고. 됐고, 빨리 아침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다. 저도 출근이 늦어서 지금은 나가봐야 해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떠니?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시부모를 무시하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늦어서. 됐다. 돈 좀 있다고 부모가 얼마나 없는 사람들 멸시하는 걸 보면서 컸으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어머니의 말에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도 서울에서 먹고 살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이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이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도저히 할 말이 없어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얘기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택시를 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부터 결혼 전 친척들까지 끌고 와 저희도 없는 신혼집에서 술판을 벌인 일까지 몽땅 다 얘기를 해버렸죠.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제 남편까지 부모님에게 미움받는 것은 원치 않아 남편에 대해서는 쏙 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저는 속에 있던 말을 조금이나마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먹은 집밥이 뭐가 이상했는지 속이 좋지 않더군요. 저는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했고 먹은 것을 모두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껏 체해본 적 없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어머니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죠. 너 설마... 저는 그대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우습게 하필 이럴 때 임신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죠. 어머니는 이 일을 어떡하냐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미워하게 될까봐 하늘에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주신 거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 답답해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막 사주가 된 뱃속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와 남편, 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죠. 임신한 몸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차려드리고 출근을 했고 회사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부모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괜한 문제가 생겨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게 다 제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니까요.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시어머니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친정에 얘기하면 이혼 얘기를 하실까봐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뱃속엔 가장 소중한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개월을 버텼고 저는 새벽에 진통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행복이라 생각했던 출산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10시간을 넘게 진통했지만 도무지 아이가 내려오지 않아 결국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을 결정하고도 저는 성치 않은 몸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내내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으니 제가 수술을 한 사실을 알면 분명 몸이 약하네 뭐네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딸을 무사히 낳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새벽 내내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자지 못해 오전에도 아이와 잠이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나 낳은 주제에 몇 시까지 잠을 퍼질러 자는 거야? 라는 말로도 모자라 지금 당장 아침밥을 차리라며 자는 아이를 보고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셨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더 심하게 구셨던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까지 저렇게 구시는 걸 보니 도저히 답이 없다 싶었죠. 저는 떠지지도 않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빵 사다 놓은 게 있으니 그거 드릴게요. 남들 다 아는 자연분만도 못하고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이제는 시부모한테 빵을 먹으라고? 아침만요. 점심은 제대로 차려드릴게요.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됐고, 지금 당장 반찬에서 빨리 상 차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머머, 얘 소리 지르는 거 봐? 옛날 같으면 아들 못 낳으면 소박도 당했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때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먹을 미역국과 반찬들을 가지고 오셨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별말 없길래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못하신 거였죠.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으신 저희 어머니는 그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부모님의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를 지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당장 딸과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고 나가는 길에 이 집을 내놓을 것이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 집을 왜 마음대로 내놓느냐,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다라며 역시나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헤어지면 집도 다 반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도 조용히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시집살이를 참아왔던 제 인생이 다 서럽더라고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면서 먹고 쓰고 사다 나르신 생활비요. 뭐? 너 지금 이걸 다 적어놨다는 거야? 제가 아니고요. 어머님 아드님이 생활비 때문에 대출받는다길래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여기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예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부부는 싸웠어요. 시집살이야 제가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매일같이 아들 카드를 긁어대시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많이 다퉜죠.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화를 내자 남편은 너무도 당당하게 앞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결국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돼 저희 아버지에게 또 손을 벌리고야 말았죠. 더 이상 아버지도 이대로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빌려주시며 공증까지 받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 계약서 좀 잘내신 아드님에게 전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참으면 지내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길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신혼집은 내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만나달라 애원했지만 부모님 댁에서 원래 예전의 제 모습으로 편하게 생활하며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까지 계시니 저도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가 멍청하게 붙들고 있던 첫사랑이라는 가면 속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졌고 다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싱글맘으로 살고 있습니다.